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전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다가 결혼을 한 건 11년 차. 결혼 후 2년 만에 베트남에서 살며 공부를 하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온 지는 5년째죠. 아이는 없어요. 공구 제작자인 남편, 그리고 저는 호텔에서 요리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곳의 생활은 저희 부부에게는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저나 남편에게는 딱 맞는 곳이기도 했죠. 여유롭고 단조로운 삶, 멋진 자연 경관이 있고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한 편입니다. 특히나 저와 같은 이민자들에게 관대하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하면 떠올리는 걱정 중에 하나가 인종 차별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1년의 반이 겨울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곳은 굉장히 추워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좀 나은 편에 속할 정도죠. 그나마 저는 한국의 4계절 중에 겨울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 괜찮지만 한 달의 절반 정도의 날씨가 아주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한때 우울해지기도 했죠. 현실적인 부분만 따지자면 무엇보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요. 평균적으로 5,000불에서 6,000불 정도. 이건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전후 정도 됩니다. 렌트비는 물론이고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비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죠. 더구나 제대로 된 일거리도 많이 없어요. 보통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민을 올 때 타일이나 용접 같은 기술을 배워서 오려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일을 해보지 않고 자격만 갖추고 오신 분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힘들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기 때문이라더군요. 저희 부부는 다행히 준비 기간이 길었고 언어에 큰 문제가 없었기에 딱 3년 만에 영주권을 얻게 되었죠. 앞선 여러 문제로 인해 초반에는 싸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단조로운 부분도 큰 몫을 했죠.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도 이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지극히 가족 중심적인 캐나다는 한국처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퇴근 후에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와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많다는 거죠. 특히 영주권을 따기 전까지는 각자의 일과 생활에 대한 적응,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서슴지 않고 했으니까요. 한국처럼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술을 한잔 할 수도 없었고 가족에게 의지할 수도 없이 오로지 저희 둘뿐이었기에 생각보다 싸움은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우린 함께 한국의 예능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왜냐면 캐나다는 재밌는 프로그램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한국을 재밌는 지옥이라고 한다면 캐나다는 재미없는 천국과 같다고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외국 사람들이 커피와 책을 들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멋진 옷을 입고 조깅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에 로망이 있었죠. 미국은 다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곳은 정말 할 것이 없어서 너도 나도 산책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 재미없는 천국을 저와 남편은 무척이나 좋아했죠. 특히나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가족 중심적인 부분도 좋았고 어떤 나라에 있을 때보다 남편과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산책도 하고 공원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함께 저녁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빨리라는 당연한 개념이 사라지니 저나 남편이나 성격도 느긋해졌죠. 돈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이 되었고,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니 전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아이를 오랜 기간 가지지 않은 건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은 남편이었죠. 결혼 전부터 남편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었고, 어느 정도 저도 동의했습니다. 적어도 내 아이를 난 절대로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지 않게 살라고 강요하는 사회. 부지런해야 하고 직업도 좋아야 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데도 애초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 한참을 모자르다고 자책해야 하고. 그야 그렇지. 하지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더 잘못되긴 했어. 대학을 나와야 하고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그래도 남들만큼 배워야 되고 대학을 나오지 않고 취업을 해도 승진을 위해서는 결국엔 취직을 한 상태로 대학 졸업장을 따내야 되니까 나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최대한 나중에 가지자. 어? 그래도 너무 늦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도 늦은 건데. 절대 한국에서는 안 돼. 준비 착실히 해서 영어 배우고 얼른 캐나다로 이민 가자. 그럼 그때는 나와도 되니까. 아니, 일찍 나와서 영주권을 따도 되는 문제잖아. 생각해봐. 아이부터 낳으면 병원도 가야 할 거고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우리가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우린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할 거고 그럼 분명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야. 아니야?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목표한 이민이랑은 멀어질 거야. 내 말이 틀려? 그야,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 더군다나 만약 아들이면 어쩔 거야. 당신도 알지? 내가 군대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절대 그건 안 돼.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3살 더 많아요. 지금이야 많이 개선됐다곤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혹 행위는 빈번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군에 들어가서 한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저도 살짝 듣기만 했는데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먹을 걸 잔뜩 싸서 억지로 먹이게 한다거나 48시간 잠을 재우지 않는다거나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호소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해요. 괴롭힘을 주동하는 사람이 굉장한 집안의 자제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해서 오랜 준비를 하고 결국 취업까지 성공했지만 그곳에서 대리라는 직급을 달고 있는 선임을 만나게 되면서 남편은 한국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자신은 죽어라고 노력해서 올라간 자리에 먼저 와 있는 그 괴물을 보면서 들었을 분노와 모멸감, 아마 저라도 그랬을 테죠. 여보, 우리 자리도 잡혔는데 아이 가질까? 갑자기? 갑자기 무슨 아이? 에이, 당신도 그랬잖아. 이민 가면 아이 낳자고. 지금 우리 정도면 많이 안정도 됐고 복지도 좋고 안 낳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빨리 낳아야지. 아니면 나중에 가지고 싶어도 못 낳을 수도 있어. 그야 그렇지. 그래, 그럼 노력해보자. 제가 얘기를 꺼낸 건 캐나다 이민 4년 차였죠. 저나 남편 모두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난임이었죠.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몹시 느린 탓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급한 마음에 저 스스로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당분간은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했죠. 속상한 마음에 남편과 다투기도 많이 했어요. 시험관 그런 거 해보는 건 어떨까? 여보, 나 솔직히 아이에 대한 관심 없어. 아이가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난 당신이랑 결혼을 한 거야. 아이 아빠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나랑 아이를 갖기 싫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이보다 당신이 나한테 더 소중하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이런 문제로 싸울 필요가 있어? 그저 나는 당신을 보고 당신은 나를 보면서 살 수 없는 거야? 나 솔직히 너무 무서워. 아이 못 가지게 될까 봐. 난 정말 아무렇지 않다니까? 그니까 부담만 가지지 마. 생기게 되면 그때는 소중한 축복이니까 잘 키우면 되는 거고, 아니 만약 못 가지게 된다고 해도 입양이라는 제도도 있고, 쉽지 않았지만 남편의 그 말이 제게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부분보다는 남편과 저를 위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일상은 최대한 바쁘게 보냈습니다. 집을 보수하고 잔디를 정리하고 찻잎을 말리고 쿠키도 만들었어요. 문득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토론토의 날씨를 탓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물론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만 발을 동동 구르는 느낌이랄까요? 난임인 저에게는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는 남편의 무관심함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이맘때 한참 감염병으로 시끄러울 때였죠. 낯선 여자가 저희 집 앞을 서성이는 걸 봤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죠? 동양인으로 보이는 30대 중후반의 여자는 저와 눈을 마주치더니 어설픈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녀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전 일본 애니메이션을 자주 보기에 기초적인 부분은 이해하고 있었죠. 일단 밖이 추워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어요. 전 최대한 친절하게 알고 있는 일본어를 섞어 천천히 영어로 물었죠. 그런데 그녀는 이상한 발음으로 영어로 대답하면서 꽤 자주 닌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인가? 누군가를 지칭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일본어로 물었죠. 혹시나 닌신이라는 게 임신을 뜻하는 거냐고.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pregnant, 닌신.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여자는 검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조금이라는 표시를 했어요. 당신의 옷도, husband, 코도모. 코도모, 아이? 네, 맞아. 아이, 닌신했습니다. 당신의 husband. 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아랫배를 묘하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아이라고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었죠. 상황 자체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도 전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가 믿을 수 없었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죠. 매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남편이 이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부터가 힘들었으니까요. 제 아이 입양으로 키워줘. 정확한 그 여자의 발음. 호흡이 빨라졌고 전 어지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죠. 순간 정전이 된 것처럼 남편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더라고요. 설마 혹시나 하는 생각이 사실이라는 걸 남편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뺨을 때렸죠. 남편이 뺨을 맞고도 왜 그러냐고 소리치기를 바랬지만 그 사람 가만히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모든 의문에 답이 되어주었죠. 나한테 어떻게 이래 당신이? 그저 한 번의 실수였어. 너무 힘들고 당신이랑 아이 문제로 싸우는 것도 지쳤고 그래서 나도 내가 미쳤었어. 그런데 전 남편의 가슴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핑계야? 지금 나한테 할 소리냐고. 바람을 피웠어. 당신이 어쩜 나한테. 정말 딱 술김에 한 번 실수한 거라고.
한국의 예능을 저희가 자주 시청한다고 앞서 얘기 드렸었죠. 우리는 연애의 참견을 자주 봤어요. 그걸 볼 때마다 남편은 바람 피우는 남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곤 했죠. 한 사람에게 만족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상대에게서 자신을 채워줄 뭔가를 찾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비어있다는 걸 모른다면서 그는 바람을 피우는 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며 코웃음을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실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실수는 술에 취해서 길가에 잠드는 거고 당신은 저 여자랑 같이 잔 건데 실수라고?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정말 진정하고 일단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남편은 그 여자에게 신경질적으로 돌아섰죠. 미호, 나가 있어. 나가. 데이트이케. 전 그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서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무표정에 가까운 그 여자는 제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나갔죠. 테이케? 맙소사, 당신 일본어도 할 줄 알아? 대체 언제부터? 아니, 그냥 일하는데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나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일본어를 조금 배운 것뿐이야. 도대체 언제 만날 수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직장이었어? 참, 정말 너 미쳤구나. 직장에서 그러고 싶디? 좋았니? 좋았어. 나보다 어리고 예쁘고 좋았겠네. 무슨 그런 말을 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감정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당신 정말 나 못 믿어? 그날 하루 그 이후에는 만난 적 없어. 그냥 직장에서 오고 가다가 마주치는 정도야. 나도 미치겠어. 일주일 전에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했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낳을 거라고 고집을 피웠어. 나도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정말.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뭐? 아무 감정이 없어? 그런데도 저 여자가 아이를 낳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돌아버릴 것 같다잖아. 빌어먹을. 무조건 낳겠다고 하고 나더러 책임지라니까.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남편은 잘못했다는 듯이 제 어깨를 양손으로 살짝 잡았습니다. 더러워. 손 치워. 알았어. 일단 저 여자 데려다 주고 올게. 뭐? 데려다 줘? 전 제 귀를 의심했죠. 차가 없어. 여기까지 걸어왔을 거야. 정말 다른 뜻 없어. 그럼 임산부를 그럼 이 밤에 걸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 기온 떨어지는데. 그래, 나가서 들어오지 마. 정말 왜 그래. 일단 다녀와서 이야기 다시 해. 나도 설득해 볼 테니까. 제발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남편은 정말로 저를 남겨두고 그 여자를 데려다 주러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임신 소식을 알았고 남편이 그걸 인정했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었죠. 그 여자를 데려다 주고 온다는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파고든 상처 중에 가장 깊었습니다. 나쁜 놈,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장 먼저 저희 친언니들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언니들은 기꺼이 저를 위해 남편의 내연녀 머리채를 잡아줬을 테죠. 두 번째로 한국에서 출판사를 다니며 작가이기도 한 제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을 겁니다. 시원시원하고 불같은 성격의 그 친구는 저를 위해 뭐든 해줄 것 같았어요. 왜 하필 두 번째로 연락을 하냐면 저도 그 친구가 어떻게 나올지 무섭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막역한 저와 그 친구. 남편은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을 승낙받으러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이 많거나 으스대거나 하지는 않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었죠. 한 번은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 중에 결혼 후에 내가 먼저 사고로 죽거나 하면
미래의 남편은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이, 그래? 에이, 그럼 난 꼭 그렇게 할게. 그게 뭐가 어려워. 거짓말. 나 죽자마자 바로 재혼할 거면서 내가 자기를 몰라? 진짜 약속도 함부로 한다니까. 나 진짜야. 나 하늘의 맹세도 할 수 있어. 전 내심 기분이 좋은데도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친구에게 말했죠. 야, 너 들었지? 오빠가 약속 안 지키면 혼내줘. 응? 그래, 내가 산채로 네 무덤에 같이 묻어버릴게. 남편은 이에 사례가 들려 기침까지 했습니다. 야, 됐어. 그리고 너가 그런 말 하면 진짜 같단 말이야. 범죄자 되면 너 돈은 어떻게 벌려고. 취직도 못할 텐데. 친구는 이에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감옥에서도 글은 쓸 수 있어. 남편은 그날 제게 당장 친구한테 가서 제가 했던 말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덩치는 큰 사람이 그의 반밖에 되지 않는 제 친구를 그 정도로 무서워했죠. 남편은 그 친구는 뭔가 삶에 전혀 미련이 없어 보여서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더없이 든든한 지원군이긴 했죠. 그러니까 만약 지금이라도 그 친구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내연녀와 남편 모두를 한 방에 주님 곁으로 보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는 게 두렵다는 거였습니다. 친언니들도 제 친구도 그들 중 누구에게 말을 하는 순간 제 이혼이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니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정착했는데 허무하게 끝을 내기에는 공들이고 준비했던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웠죠. 정말이지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전 제가 늘 비웃던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용서한 척하는 참는 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나 용서해주는 거야? 용서? 아니, 이건 용서가 아니야. 나한테 평생 죗값 갚아? 아,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마워. 진짜 잘할게. 2번은 당신 속상하게 하지 않을게. 죗값도 달게 받을 거고. 진심으로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을 두고 미쳤지. 아이는 어쩔 건데? 일단 설득할 거야. 물론 따로 만나는 건 아니고 전화로 문자로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절대로 걱정 마. 내가 해결할 거고 당신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남편은 실제로도 굉장히 제게 잘했어요. 제 눈치를 살피고 일찍 집으로 들어오고 요리도 직접 해주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선물 공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 입으로 불덩어리를 삼킨 기분이었습니다. 혀와 목구멍을 다치면서 꾸역꾸역 밀어넣긴 했지만 뱃속에 있는 더운 열기는 소화되지 않고 자꾸만 입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것 같았죠. 남편만 보면 화가 났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머리는 용서를 했지만 가슴은 그렇지 못했죠. 전 쿨한 여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통화 기록을 살피고 남편의 옷에서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을 피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있는 게 즐겁지 않았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지금 2달째야.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근데 자꾸 생각이 나.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이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기약 없이 계속 이러면 난 어쩌라고. 죗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니야? 달게 받겠다며. 딱 하루였어. 딱 하루. 남편의 호소에 전 죽을 힘을 다해서 제 자신을 절제하려고 노력했어요. 의심이 불쑥불쑥 제 안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전 그걸 억지로 눌러 앉혔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영화도 함께 보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가 딱 4개월 정도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도 그 이후였어요. 퇴근이 늦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한인 모임이 있다면서 나가기까지 했죠. 미국이고 캐나다고 한국인이 이민을 꿈꾸는 나라에는 이민자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은 둘 다 그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죠. 모임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은 그 내부에서 기싸움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불륜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끼리끼리 뭉쳐 다니게 되면 현지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이 싫다고 벗어났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죠. 갑자기 모임을 가겠다고? 우리 그런 곳 안 가기로 했잖아. 이직하려고 해서 정보 때문에 그래. 갑자기 이직? 이직을 한단 말은 없었잖아. 진짜 답답하다. 요즘 당신이 내 이야기 듣기나 해? 그 여자랑 같은 공장에 있는 거 신경 쓰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해. 언어 문제도 없으니까. 왜? 갑자기 또 그 여자 이야기하니 의심이라도 되는 거야? 휴대폰 줄까? 아니면 코트라도 벗어줘? 가방 검사라도 할래? 왜 말이 또 그리로 튀어? 나도 답답해서 그래. 정말 잠깐 정보만 받을 거야. 그러려면 몇 번은 얼굴 비춰야 하고 그러잖아. 아니야? 알았어.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남편의 행동이 미심쩍어 결국 전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저희 직장 동료의 차를 빌려서 남편의 퇴근 시간에 회사 근처로 갔죠. 오후 5시 퇴근한 남편이 종종 걸음으로 차량에 올라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죠. 저희 집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에이젝스를 향하더군요. 한 타운하우스에 멈춰선 남편의 차량으로 익숙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법 배가 부른 모양을 한 미호라는 여성이었죠. 저도 지체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남편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남편은 그 상황을 모르는지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전 그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지금 그 과정이 묻고 싶은 거야? 나 쫓아온 거야? 지금? 날 미행했어? 그래, 미행했어. 그럼 여기가 한인 모임이야? 어딨어 한국인들? 내 눈에는 쪽발이 하나 보이네? 그게 무슨... 왜 그런 말을 함부로 써? 내가 뭘... 나 일본인한테 감정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여자한테 감정이 안 좋은 거지. 왜 여기 왔어? 남편이 머뭇거리자 그 여자가 남편의 앞으로 한 발 나오더군요. 아이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과일. 진짜. 아니, 배가 아프다고 해서 온 거야. 오는 김에 먹고 싶다고 했던 걸 사온 것뿐이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다 해결하겠다며. 정말로 나을 작정인 거야? 아빠 행세라도 하려고? 왜? 아주 위자료도 주고 다 주지 그래? 어? 소리 지르지 마. 아이한테 좋지 않아. 이 사람 나 좋아해. 미호 좋아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한국말 잘 못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눈빛이었죠. 그땐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턱을 치켜들고 저를 깔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곁에 서야 할지 그 여자 옆에 서야 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했죠.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 사람의 태도에 울화가 치밀더라고요. 전 남편의 어깨를 한 손으로 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제 손목을 잡고 제 행동을 제지했죠. 이거 놔! 놓으라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자. 여기 한국 아니야. 남편은 자신의 차에 빠르게 오르더군요.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와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거실에 서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 좀 해줘. 오해다 뭐다 변명하지 않을게.
그냥 일이 이렇게 된 걸 나덜 어쩌라고. 지금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두 집 살림이라도 하겠다, 그런 거야? 아니면 이혼? 애를 절대로 안 지운다잖아. 낳겠대. 다른 건 바라지 않는데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잖아. 그럼 내가 어쩔까? 그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갈까? 아니면 계단에서 밀기라도 해? 그래서 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낳으라고 하고 우리가 키우자. 그러자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이미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지? 아니면 이렇게 쉽게 꺼낼 말은 아니지 않아? 지금 나한테 그 여자 애를 키우자고 하는 거지? 맞아. 쉽게 꺼낸 거 아니고 나 충분히 생각했어.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욕할 거면 해. 나도 그 정도 각오했어. 각오하고 말한 거야. 그 여자는 시민권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이 못 가지잖아. 난임일 뿐이야. 아무 이상 없다고. 내 상황 때문에 책임 물지 마. 너 스스로도 그런 말 뱉으면서 정말 더럽고 구차하지 않니? 그래, 그건 그렇다. 근데 나 솔직해질까? 그 아이 내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우기 싫어. 지금 말 다 했어? 처음에는 아니었어. 정말 아니라고. 근데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심장박동 소리 듣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나 스스로도 모르겠는데 나도 미칠 것 같다고. 이제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여자의 눈빛이 해석이 되더군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저 한 번의 실수일지도 모르는 결과로 덜컥 아이를 가지게 된 여자는 겁이 났겠죠. 그런데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좋아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가지는 관심이 싫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이곳은 외로운 곳이죠. 남편과 함께 온 저 역시도 외로움이 느껴지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홀로 이민을 온 그 여자는 더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40대인 저를 떠올려보고 또 저와 자신을 비교해보다가 자신의 젊음에 자신감을 한 움큼 더 쥐었겠죠. 아이는 관심 없다며. 내가 낳자고 했을 땐. 전 입술을 꽉 깨물며 울음을 삼켰어요. 맹세. 정말 그때는 내가 이럴 줄 몰랐다니까. 난 내가 아빠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런 비슷한 꿈도 꾼 적이 없다고. 그런데 아빠가 되고 보니 알아버렸어. 내가 이런 사람인 걸. 그래서 정말 당신이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자. 나 좋은 아빠 될게. 정말이야. 순간 넘실거리던 제 감정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혼하자, 우리. 여보, 나 당신 포기 못해. 알잖아. 내가 사랑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당신이었어.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실수 다 묵인하고 용서해준 거 아니야? 용서 아니야. 그게 뭐든 어쨌든 나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혼은 안 돼. 그럼 그 아이야 나야? 당신이 선택해. 참고로 둘 다 이런 선택지는 없어. 하나야.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 당신 말대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을 수도 있어. 그니까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래. 그 뒤로 몇 주가 흘렀어요. 저와 각방을 쓰기 시작한 남편은 늦은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기도 했죠. 먼 하늘을 보기도 하고 긴 한숨을 쉬고 끊었던 담배까지 입에 무는 남편을 지켜보면서 전 꽃병 속의 꽃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홀로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 우뚝 제 앞에 서서 우리 이혼하자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빌어먹게도 하필 제가 밥을 억지로 목구멍에 쑤셔받고 있을 때 말이죠. 미안하게 됐어 라는 남편의 이어지는 말과 동시에 전 먹고 있던 밥그릇을 던졌습니다. 전 먹었던 음식을 다 개원해야 했죠. 괜찮아? 병원 갈까? 참, 타이밍도.
그래, 아이를 택했다 이거지? 전 휴지로 대충 입을 닦으면서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대로 아이를 포기하면 다시 만날 수 없잖아. 미호,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당신을 상처 주려는 거 절대로 아니야. 이 말은 정말 진심이야. 믿어주라. 어? 그래서 같이 일본이라도 가게? 아니, 한국으로 갈 거야. 생각해봤어. 여기서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고 아이를 낳기에도 불안하고 아무래도 한국의 의료가 좀 더 뛰어난 건 있으니까. 역 이민을 가겠다는 말이네. 영주권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잖아. 아이를 위한 최선이니까. 그래, 그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정말 가볍게 들리긴 한다. 그렇게 거품을 물고 싫다고 하던 한국행도 결정하고 죽도록 노력해서 따낸 영주권도 포기하고 절절하다. 아주 세기의 사랑 납셨어. 그래, 알았어. 이혼해. 위자료는 다 가져가도 좋아. 당신이라면 아깝지도 않아. 거절하진 않을게. 우리가 모은 돈이랑 렌트, 차량까지도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을 테니까 내 집에서 나가. 쓸쓸하게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의외로 슬프진 않았어요. 마치 오래 앓았던 썩은 이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증도 있었지만 너무 개운했죠. 단지 이가 빠진 자리가 허전해 혀끝으로 확인하는 것 같은 습관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얼마간은 멍한 상태로 지내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친정과 시댁,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소식을 알렸죠.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욕을 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렇다고 선뜻 제가 있는 곳으로 오기도 힘든 실정이었고요. 하지만 친구는 그 길로 휴가를 신청해 비행기를 타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왔죠.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울음이 터지더군요. 울지 마. 내가 그 여자 때려줄까? 말만 해, 어? 이 지지배야, 임산부를 어떻게 때려? 그럼 낳고 나서 때리면 되잖아. 그땐 때려도 되지? 솔직히 남편이고 그 여자고 부셔달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내가 너한테는 농담도 못하겠어. 무서워. 절대로 안 돼. 에이, 글은 감옥에서도 쓸 수 있다니까. 미쳤어? 이 또라이. 얼른 시집이나 가. 넌 이런 꼴을 당하고도 나한테 시집 가라는 말을 하냐? 넌 나랑 다르잖아. 그니까 행복할 수도 있지. 행복이 뭐 별거니? 지금 너 본 거 이게 행복이지. 순간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가 확 올라와서 또 눈물을 흘렸죠. 아씨, 미쳤어. 왜 자꾸 이러지? 나 갱년기인가 봐. 여기 오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결국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너 하기에 달렸어. 행복은 쫓는다고 오는 게 아니야. 행복은 감각이야. 행복은 곁에 왔을 때 느끼는 거야. 너도 나 보니까 행복하지? 그게 행복인 거야. 멀리 있다고 생각해도 생각보다 가까운 거지. 너 이럴 때는 꼭 작가 같아. 나 작가 맞아. 나 배고파. 빨리 밥 먹자. 친구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질질 끌고는 재촉하더라고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짐이 많아? 널 위한 선물이지. 가자. 고고! 친구는 저를 위해 꽤 많은 시간을 토론토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가끔 전화를 할 때마다 제가 불만을 토로했던 무료하고 심심했던 동네는 친구 하나로 달라졌죠. 친구는 굉장히 적응을 빨리 하더라고요. 홀로 산책하는 것도 좋아했고 작가답게 조용한 것을 즐겼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시간에는 혼자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과 금방 친해지기까지 했죠.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고심해서 사온 친구의 선물들이 그 즐거움을 더해줬습니다. 그중에 블루투스 마이크가 압권이었는데 순식간에 저희 집을 노래방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죠. 덕분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어요. 한국에 가끔씩 들어가긴 했어도
이런 기발한 용품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기에 친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야, 근데 짐을 보니까 넌 온통 다 내 선물만 사왔어? 화장품에 옷에 닌텐도? 이것도 내 거고. 그럼 네 옷은? 상비약이랑 라면, 눈 마사지기? 이건 뭐야? 손 마사지기? 참, 한국은 이런 거 정말 빨리빨리 만드는 것 같아. 신기하네. 메이드 인 차이나야. 어쨌든 네 속옷이며 양말이며 화장품 같은 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잠옷이나 그런 거 없어? 생각해보니 며칠째 같은 옷이네? 아,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가 전부야. 솔직히 귀찮아서 그냥 노트북이랑 칫솔만 챙겼지. 속옷도 없다는 거지? 당연하지. 그냥 너 거 입어도 되지 않을까? 가슴이 좀 안 맞으려나? 그냥 계속 입지 뭐. 미친다 내가. 내 남편이 너 무서워했던 이유를 알 것도 같다. X, 전 남편이라고 해야지. 그 인간이 날 무서워해? 뭐 잃을 게 없어 보인다나? 그건 맞지. 근데 진짜 무서우면 이런 짓도 저지르지 않았겠지. 그리고 감히 한국 싫다고 떠난 놈이 대한민국 땅에 침범해? 같은 동네에 살면 아주 오줌이 아니라 똥을 지리게 해줄 거야. 내가 감옥에 가게 되면 사식으로 바나나 우유랑 카스테라 부탁해. 나도 가끔 네가 무섭다. 진짜 태어난 김에 사는 것 같아서. 감옥에 택배도 되니? 가능하면 몇 박스씩 보내주도록 할게. 너 여기 떠날 생각은 없는 거야? 솔직히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아직은 아니야. 남편 따라서 들어가는 거 아니 전 남편 따라서 가는 것 같고 오기지만 나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기도 하고. 남편과는 몇 달 사이에 모든 서류를 정리했어요. 남편 역시 영주권 포기 신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포기하는 것은 그나마 간단하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자세하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대사관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반대로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을 때는 시민권 포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역이민할 한국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죠.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범죄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과정들을 제게 전화나 메일을 통해 알려주었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날짜도 가르쳐 주더군요. 처음에는 옷과 같은 짐을 가지러 오려고 했지만 친구가 저희 집에 있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짐을 포기해버렸죠. 그래도 반쯤은 장난인 줄 알았지만 진심으로 제 친구를 두려워하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쯤 전 남편 한국에 도착했겠네. 왜? 아쉽니? 후회라도 되는 거야? 아니, 그렇진 않아. 단지 허무하잖아. 나는 아이 가지면 한국으로 다시 가는 게 가장 싫다고 치를 떨던 사람이었으니까. 뭐, 입장에 따라 바뀌는 게 사람이니까. 너도 이제 적응했는데 새로운 뭔가를 좀 해봐. 굉장히 도움된다. 이별에는 그렇더라고. 그런데 너 이렇게 오래 회사를 쉬면 잘리는 거 아니니? 이 정도면 그냥 잘린 건데. 그래,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지. 얼마 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 편집장님은 내가 오지의 섬에 와 있는 줄 아셔.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지 않는 척 했거든. 결국 오지라고 우기면서 버티던 친구가 얼마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얼마간은 저 혼자 생각을 정리했죠. 어차피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내는 건 오로지 저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친구의 말을 기회 삼아서 이직에 도전했습니다. 애초에 요리를 한다는 건 이민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기에 제 꿈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2달 전에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죠. 일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일은 쉬워서 이전처럼 몸이 아프고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적응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행자 방문 자격으로 들어왔더군요. 대체 무슨 볼일이 남았다고 온 거야? 그 전에 일했던 곳 찾아갔는데 그만뒀다고 하던데. 이직했어.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 와, 생각보다 잘 살고 있구나. 혹시나 내가 없어서 적응하기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인 줄 알아? 그나저나 혹시 친구 아직 안 가고 여기 있어? 내 친구가 그렇게 무섭니? 무섭다는 것보단 불편하고 또 조금 그러니까. 그리고 밖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날씨가 춥기도 하고. 친구 얼마 전에 갔어. 알았으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와.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식탁 끝을 손가락으로 쓸고는 행주를 가지고 와서 닫기까지 했죠. 그리고 갑자기 등을 갈아주겠다면서 어수선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가만히 앉아있는데 혼자서 분주하게 집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돌아다녔죠. 정신없이 뭐하는 짓이야. 누가 그런 거 하래? 남자의 손길이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잖아. 못질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날은 더 추워질 텐데 이왕 내가 온 김에 하겠다는 거지. 됐고 그만하고 왜 왔는지나 말해. 내 짐은 그대로 있어? 다 버렸지. 그걸 내가 왜 들고 있어? 전 남편은 씁쓸하게 웃더군요.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뭐라고 그걸 다 들고 있겠어. 난 그냥 정말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야, 진짜로. 그깟 옷이랑 신발 찾으러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나 당신이랑 다시 합칠 수 있을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헉 하고 호흡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꺼낸 뒤부터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죠.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올 거라고 믿었던 몇 달, 그 시간 동안 너무나 간절하게 남편이 제게 이 말을 하길 기다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합치자고, 내가 미쳤다고, 무려 11년간 함께 있었기에 부정하고 싶지만 제게는 구질구질한 미련이 남아있었거든요. 쪽팔리고 비참하면서도 기대하는 제 자신이 죽도록 싫었지만 전 하염없이 이 순간을 기다렸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죠.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이곳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혼자 있는 법을 터득하면서 찌꺼기처럼 말라붙은 미련까지도 싹 씻겨 내려갔습니다. 절대로 싫어. 이유가 뭐야? 막상 아이 낳아보니까 힘드니? 그것도 아니면 갑자기 또 한국 사회가 부조리하게 느껴져? 그런 거 아니야.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했고 미호가 아이를 낳았어.